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새로 오신 분이죠. 어서민 성선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대표님 너무 수줍어 하시는데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날씨는 정말 좀 추워졌는데 우리 시장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11월입니다. 이 첫 거래일인 오늘도 4,220선을 돌파해주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먼저 알테오젠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에 한 달 반 만에 드디어 50만 원 선을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코스닥 대장주도 질주할 수 있을 타이밍이 온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부터 알테오젠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코스닥 시총 1위긴 하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알테오젠에 진짜 돈이 들어온다라고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감기 투혼을 보여주는 또 이주호 의원도 계신데 네. 진짜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부터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9월 말에 좀 확정이 됐잖아요. 이후의 시나리오는 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그런 점까지 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뭐 코스피 오른 거에 비하면은 코스닥이 너무 많이 못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대표적으로 코스닥 1인데 이거마저 코스피 가면?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코스닥은 코스닥이고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종목만 딱 따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코스피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대감이 큰 이유는 뭐냐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적으로 진짜 이렇게 뭐 횡보를 하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우상향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만약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패시브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기업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얘기들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뭐 내년 초반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부분 상장돼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그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0% 이상 얘기를 했었죠. 근데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생산 시설. 근데 알테오젠은 대표적으로 바이오테크 기업이죠. 기술 이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머크사에다 이전했죠. 근데 그 생산이랑 이거를 누가 합니까? 머크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네요.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머크사가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에 키트루다 매출이 또 1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 때도 좋았는데 3분기 때도 좋았다. 그럼 이제 수익성이 계속 늘어난다? 그럼 만약에 머크사가 잘 팔면 결국에는 알테오젠 나중에 로열티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알테오젠은 지금 오늘 50만 원 돌파한 건 좀 의미가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수급이 지금 뭐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지만 어쨌든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은 알테오젠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장세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 알테오젠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산도즈, 다이치샹쿄, 아스트라제네카 등 뭐 이런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은 한번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면 좀 패시브 자금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머크사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알테오젠 실적도 따라오면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성선화 의원의 좀 이야기도 궁금해요. 역시 이전 상장 모멘텀을 보신 걸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굳이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일단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오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알테오젠의 어떤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알테오젠은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 모르시는 분들 주식하신다고 하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단 코스닥 시총 1위이고요. 그리고 일단 대장주죠. 근데 최근에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온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 알테오젠의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뭐 3거래일 연속 뭐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한 게 바로 앞으로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이제 뭐 매수세가 올 거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알테오젠은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작년에도 이런 가능성 때문에 솔직히 조금 당겨서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왜 작년보다 많이 안 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작년에 그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주가가 어떨 것 같아?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9월 달에 미국 FDA 승인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머크가 이 키티루다 매출이 이제 4분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분기부터 실질적으로 머크에서 키티루다의 매출이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과 연동돼서 알테오젠은 돈을 벌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돈이 찍히는 구간, 실적이 숫자로 나오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찍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로열티 규모인데요. 이 로열티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머크의 키투루자 매출 절반이 향후 3년 내에 피아 주사 버전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네. 이 알테오젠이 가진 기술이라는 게 그전에는 굉장히 아프고 맞기 힘들었던 그 정맥 주사를 집에서 간편하게 주사기로 환자가 직접 놓을 수 있는 피하 주상 제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키투르자는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파급 효과가 본데요. 그 시장 규모를 지금 현재 예측을 하는 게 약 20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할 수가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알테오젠의 매출 규모가 연간 1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약 1조 원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키투르자 피하 주사 버전이 2028년 정도에는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다라고 지금 연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찍히지 않는 기대감이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뭐 코스닥 대장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찍힌다는 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또 모멘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뭐 머크사의 키투르다는 워낙 유명하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빅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이치 상교의 NO2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제형이 굉장히 유명한 게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중요한 어떤 약물 치료죠. 항체 약물 적합체 ADC 치료거든요.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그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까지 막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알테오젠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부터 찍히기 시작해서 2026년이 그야말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해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대장이 갈까?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대장이 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에 갈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끌고 갈 수 있는, 네, 그렇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트루다의 매출 기여도가 더 커질 전망이고 향후에 또 에너투라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초반에 딱 숫자가 찍히기에 더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잡아보는 게 좋은지도 궁금하고요. 네. 신규 진입을 그러면 지금 50만 원 선을 돌파한 가운데 가능한지도 좀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사실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3거래 연속 이렇게 지금 5일선을 물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내일 정도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 정도에는 한 번쯤 눌림목이 나오거나 그러면 음봉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종가에 따라 잡았어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주 정도 보초병을 보내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대장인 알테오젠은 일단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보초병으로 한 주라도 보내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 이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눌림목 기간 동안에 알테온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홀라당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득하게 좀 가지고 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전고점인 거를 보면 54만 8천 원이 지금 9월 22일 날 올랐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하면 6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그래도 한 주라도 사고 좀 추세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전고점 넘어선 60만 원까지도 기대해보자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주호요원의 전략도 좀 궁금해요. 아까 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가 된다라고도 하셨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또 과거 다른 종목들이 좀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이전하면은 이제 좀 다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코스피를 주도했던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다 대표적으로 AI 관련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 반도체, AI, 원전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AI 랠리에 포함이 딱 못된 섹터가 하나가 있죠.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예, AI랑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의료 AI는 AI 아니냐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AI가 묻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확실하게 그동안 배제가 되었었고 이걸 계기로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그냥 추격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여기서 그쵸. 사야 돼를 맨날 고민하시다가 결국엔 저렇게 갔죠. 효성중공업은 어때요? 맞아요. 거기서 추격 매수 부담스러운데 했는데 어느새 230만 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조정을 받고 뭐 물리고 이런 것들 다 감안하시더라도 일단은 좀 사고 보자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신규 접근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방안도 유효하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기관이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본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기관 주도 상승 랠리가 시작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략 들어볼게요.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수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젠순왕이 찍어준 로봇 대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난 금요일부터 정말 추세가 좋은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젠슨황 효과가 정말 이렇게 대단할지 사실 대장인데 너무 못 간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우리 정말 많이 얘기했던 깐부치킨 회동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단순하게 그들이 만나가지고 뭐 치맥을 마시면서 치킨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왜 만났냐? 그거는 사실 최근에 젠스왕 CEO가 했던 그 멘트를 굉장히 의미 있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스왕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더 이상 GPU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AI 팩토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한국에 대한 헌정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의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젠스낭 CEO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추구하고 있는 피지컬 AI를 정말 한꺼번에 완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사실 뭐 단순하게 AI가 화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몸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봇이고요. 그리고 신경망이 되는 게 통신망, 그리고 기업을 하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걸 한 나라에서 완성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 거죠.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빌드업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의 이 뒷 배경에는 네. 이렇게 그 젠스낭 CEO의 야심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41.6%의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콜옵션까지 모두 행사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분이 6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나 로봇 사업을 공식화할 거야, 마음 먹고 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자회사로 바로 편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젠슨왕의 방한 이후에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냐면 AI 반도체의 끝은 결국 로봇인데 그 최전선에 레인보우가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름이 바로 RBY1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연구용이 있고요. 상업용이 있는데 현재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네. 일단 두 가지 보면 예약 판매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각각 9천만 원,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은 금방 올라가거든요. 매출이 수천억대 그리고 1조 원대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로봇 한 대만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매출도 함께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큰 캐시 카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축,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축인데요. 그게 바로 자족 보행 로봇과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은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다른데 네. 일단 사람과 협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얘 이름이 협동 로봇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로봇을 옆에 놓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네. 사실 로봇이 처음에 발달할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 시장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을 보면 95%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 RBY1의 본격적인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보면은요, 저는 사실 이 로봇주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도 안 찍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잘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올해부터 이제 전환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안 찍히는 로봇 기업이었지만 네. 이제부터 서서히 실적이 찍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만 보더라도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2024년 실적을 보면은요, 매출이 약 193억 원 정도였거든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본다라고 하면 26.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적자 폭이 29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그 직전 연도 45억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일단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올해 전망을 보면 매출이 약 270억에서 300억 정도까지 찍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이 거의 2배 정도까지 찍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 흑자 전환이 될 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연한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와 이제 정말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 내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 RBY1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한 대당 가격이 거의 1억 가까이 하는데 그게 몇 대만 팔려도 실적이 탁탁 찍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전망치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 전망이 무려 3,6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4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이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안 갔지만 사실 앞으로 요즘 대장이 가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찍히는 게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알테오젠도 사실 바이오인데 실적이 찍힌다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 네. 로봇도 역시 성장주인데 실적이 찍힌다는 네. 점을 좀 장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보유자분과 미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까지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사실 50만 원 선을 뚫으면서 이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높여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선까지 밀리는 걸 대비해야 되는지도 좀 전략 들어볼게요. 근데 제가 볼 때 차트를 보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이제 9월 이후부터 로봇주들이 많이 가는데도 보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굉장히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밑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로봇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주다. 만약에 그리고 내가 로봇주가 포트폴리오에 없는데 뭐를 살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정도에 사실 가장 좋은 전략은 고점인 50만 원에서 파는 거였겠죠. 네. 일부 수익 실현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50% 정도 물량을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50%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절은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주셨고요. 그렇지만 신규 접근은 오히려 추세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접근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니 시청자분께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대표님 칭찬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음 종목도 좀 다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연과도 이제 그렇다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이전에 SPG도 좀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대장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중소형주는 또 쉬려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기업에 대한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저는 피지컬 AI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피지컬 AI에 대한 개념이 결국엔 뭐냐면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네. 인식, 이해, 추론, 행동 이 네 가지 관계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해랑 추론은요. 네. 스스로 로봇이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낸다라는 게 바로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친구는 추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도 없어요. 그냥 인식과 행동만 하는 겁니다. 왜? 라이더 센서에 뭐가 걸리면은 여긴 가면 안 돼. 맞아. 돌리고
또 가면 안 돼? 돌리고 이거 반복이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거를 기억해 놓고 그냥 행동만 합니다. 근데 이 피지컬 AI는 결국엔 뭐냐면요. 로봇이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1번 라인을 가야 되는데 2번 라인을 갔어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걸 내가 잘못 갔으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1번을 가야 돼. 이거를 생각한다라는 게 피지컬 AI예요.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대오토해버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갔냐 이거를 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기업이 그런 다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안에서 이 추론이랑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감속기이기도 하고 액추에이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안에서 계속 저는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의 의미는 지금 이 피지컬 AI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삼성그룹이라는 게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 간 거고 그리고 T로보틱스도 간 이유가 SK라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간 거고 네. 지금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대형주들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좀 접근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로봇이든 뭐든 간에 자율주행 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해와 추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네. 그 이해와 추론을 하는 과정 속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해와 추론을 도와주는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도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히려 대장주가 확실히 좀 기세를 잡아버리면서 이제 감속기나 좀 액추에이터 쪽은 쉴까 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순환매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피지컬 AI, 뭐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대오토에버도 살짝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AI 소프트웨어도 이제 슬슬 고개를 드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이쪽까지도 좀 시선을 확장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추론이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그럼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오토해버는 약간 특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로봇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현대차와의 연결고리.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로봇 대형주 단에서 계속 상승세가 나오면은 중소형 단이 그동안 달렸는데 여기는 좀 쉬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계속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같이 좀 지켜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해서요. 지금 50만 원 부근대인데 사실 좀 가파르게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긴 있었거든요. 신규 진입은 고려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보유자분으로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좀 조정을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좀 이 거래만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접근 하실 거면은 한 42만 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 선까지 좀 조정받는 걸 기다려보는 전략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로템,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실적이라는 좀 키워드로 묶인 걸까요? 먼저 현대로템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현대로템입니다. 특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할지 첫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4분기도 호실적 기대감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차의 시대 실적이 폭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분기도 좀 호실적 기대감이 뚜렷하다라고 이주호 본부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5% 상승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전 들었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오늘은 이렇게 안 나오다가 네. 다음 날 또 움직이는 경우가 요즘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맞아요. 삼성중공업도 그랬죠. 네, 그날 실적 나왔을 때 안 움직이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움직이고 뭐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거는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또 신고가 문턱에 왔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뭐 3분기뿐 아니라 4분기까지도 호실적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뭐 수주 잔고가 거의 10조 원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 쪽에 관련돼서 K2전차 계약한 건 때문에 10조 원이 넘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바뀌고 있어요. 단순하게 완제품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지에서 조립하거나 기술 이전하거나 MRO하고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아예 패키지로 해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이 얼마 전에 사우디 갔다 왔죠. 근데 여기서도 좀 관련돼서 뭔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현대로템은 지금 뭐 동유럽 쪽의 수주도 있지만은 중동이라던가 사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 쪽에서의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고민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역시나 높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신규 매수를 한다. 근데 사실 요즘에 포모 느끼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신규로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조정을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바뀌셨네요. 네. 근데도 지금 시장 힘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은 좀 사고 보자. 다만 좀 조정이 나오면은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자마자 눌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대형주들은 오히려 내가 그냥 물린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서 보여줬고 수주 잔고도 좀 10조 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향후 반응도 더 극대화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어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 해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신규 진입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또 달리는 말이 더 잘 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중을 너무 크진 않게 조금만 가지고 좀 매수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성선아 의원의 좀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실적에서 정말 많은 걸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조방원 중에 조선이랑 원전은 미국 모멘텀이 붙었는데 방사는 또 미국 모멘텀이 약한가 싶기도 좀 하거든요. 수주 잔고 말고 향후의 모멘텀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오늘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5%밖에 안 올랐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지금 시장의 어떤 컬러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상반기처럼 조방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방산까지도 주도주로서 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적어도 두 자릿수의 어떤 상승률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원체 반도체가 잘 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투톱이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실적이 잘 찍힘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지금 글로벌리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에 비해서 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네. 저는 일단 이번 실적이 서프라이즈였던 거는 정말 맞습니다. 실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출이 지금 1.6조 원 정도였고요.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70억 원이고 전년 대비 무려 12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배나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특히나 일단 영업이익률이 17%였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 대비 30%나 초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디펜스 부분이죠. 디펜스 부분이 이제 방산 부분인데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9,361억 원이었어.
었고 전년 대비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펜스 부분에서 매출이 거의 절반 이상 58%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신규 수주가 지금 현재 보면은 9.1조 원이고요. 지금 전체 수주 잔고가 10.7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10년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4분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폴란드향 K2 납품 물량이 피크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3분기에는 일부 일단 선적된 물량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추가적인 물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이 1.8조 원, 영업이익 3천억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가 실적 서프라이즈였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4분기에도 실적 굉장히 잘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수주 이벤트들도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지금은 사실 현대로템이 어떻게 보면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라크 네. 그리고 루마니아 두 군데죠. 근데 앞으로 더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사우디도 있고요.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K2 전차를 도입할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훨씬 더 수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편이거든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수익을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주도 섹터 내에서 잘 가고 있는 대장에 올라타는 게 낫지. 앞으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주도주에서 얘가 좀 빠져 있잖아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소외되고 있는 섹터의 대장주에는 저는 진입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대로템을 지금까지 보유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권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수익 실현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주도 섹터로 갈아타는 게 낫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방산주를 계속 가져가는 거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회비용이다. 네, 그러니까 수익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금을 확보해서 더 잘 가는 그런 종목들에 불타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10월 말부터 해서 11월까지 사실 반도체, AI 섹터가 시장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에서 그래도 대장주이긴 하지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라면 수익 실현을 해서 오히려 지금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 쪽으로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은 효성중공업이었죠. 관세가 반영됐음에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 불꽃질주 포모가 너무너무 오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300만 원 가능성 충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선아 의원이요. 네, 저 목표 주가 300만 원입니다. 네. 네. 두 분 다 이제는 그냥 300만 원에 대한 시각을 좀 열어두고 계신데 먼저 성선아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만 원도 무서웠는데 300만 원 금방 갈 기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효성중공업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제가 효성중공업을 68만 원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쭉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중간에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또 원체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 68만 원대 사서 계속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사실 정말 그럴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단순하게 효성중공업 자체의 실적이 잘 찍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 거는 글로벌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전방 산업의 어떤 방향성과 그 기업의 실적이 맞아 떨어졌을 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느냐를 보면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초고압 전력 설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일단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점유율이 1등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까지 진출해서 뭐 거의 이제 글로벌 전력망 교체 수요의 정말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3분기 실적 먼저 짚어드리면 일단 3분기 실적이 1.6조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198억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이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또 더 잘 갈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딱 3가지 정도로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얘 혼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효성중공업 혼자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랑 맞아 떨어졌냐면 북미 지역에 있는 전력막 교체 수요가 정말 본격화된 거죠.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미국에서 낡은 송배선 전망을 새로 깔면서 효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뭐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북미에 판매하는 거는 굉장히 고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마진 고단가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에 공장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멤피스에 공장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이 무려 2배로 확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고부가 가치, 단순한 중저압이 아니라 뭐 HVDC라든지 ESS, 신재생 전력 같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공급망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팔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네. 최대치를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그걸로 연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고요. 이제 북미 매출이 지금 현재는 한 올해 20% 수준이거든요. 네. 2028년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면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13%대에서 앞으로 20%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의 종목이지만 네. 묵직하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닦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주호 의원께는 좀 가격 전략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한 130만 원대부터 효성중공업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너무 비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네. 다른 종목 보는 게 좋죠라고 하셨는데 이제 234만 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접근 가능한가요?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뭐 덜 오른 산일전기라던가 LS일렉트릭이라던가 이런 쪽 보자로 말씀드렸는데 네.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같습니다.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300만 원 노려보시고 한번 추경매수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겠고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자금 상황에 따라서 여유 있으시면은 한번 따라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좀 약간 긴 음봉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좀 보유자의 영역이 왔다라고 좀 보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해봐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CMS, 두 번째는 APR입니다. 먼저 CMS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로보티즈와 MOU를 맺으면서 휴머노이드 시장에 참전하게 된 회사입니다. 물류 로봇 관련해서 대장으로 봐도 될지 첫 번째 모멘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볼게요. 네, 이주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피지컬 AI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솔루션 기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류 공장 자동화 수혜 본격화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가 사실 두 개거든요. 근데 네. 시메스는 또 어떤 측면에서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아까 피지컬 AI 말씀드렸는데 시메스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의 뇌랑 눈 역할을 하는 이 로봇 3차원 그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류센터의 우리나라 탑은 쿠팡이잖아요. 그래서 25년 2월 달에 쿠팡이랑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티즈랑도 MOU를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로봇주들이 계속적으로 이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메스 같은 것처럼 이제 뇌랑 눈을 담당한다. 네. 이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떠한 로봇 기업도 여기 거를 안 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류면 물류, 뭐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으로 다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시메스라는 기업은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근데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저는 아직은 시세가 덜 나오지 않았나. 네. 사실 보면은 요즘에 뭐 클로봇이라던가 KNR 시스템, 로보티즈 신고가예요, 계속. 네, 그냥 계속 가잖아요. 네. 근데 그들에 비하면은 시메스는 아직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매력을 따지고 봤을 때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뇌와 눈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로봇주 내 생각보다 덜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와 신규 접근한다면 좀 어느 선에서 들어가 볼지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4만 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면은 뭐 4만 원 그 이상 한 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핵심은 쿠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거기서 뭔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 물류 자동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각을 받아서 보유자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4만 원 조금 더 본다면 5만 원까지 더 보시고 미보유자분들은 저는 지금도 신규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준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만 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선아 의원의 전략도 좀 들어볼게요. 가격 전략 측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신규 접근 가능하며 4만 원까지 좀 본다고 하셨잖아요. 로봇주 내에서 그래도 좀 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인지 짧게 들어보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4만 원까지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봐도 될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 시메스는 같이 가는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약간 조금 뒤늦게 지금 주목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메스도 저는 후발주자로서 쫓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신규 접근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짝꿍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성선아 의원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APR이었죠. 이 K뷰티 열풍에 드디어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또 어떤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을지 이벤트 전에 모멘텀 발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주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화장품 기업 최초 시총 10조 돌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뷰티테크 기업 신기록 또 한 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선아 의원 너무 예쁘셔서 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려나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APR 써보셨나요? 네, 써봤습니다. 써보고 오히려 더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라고 좀 보신 걸지 모멘텀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뷰티 디바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뭐 APR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어떤 뷰티 디바이스를 써보거든요. 근데 제가 APR에 투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는 이 뷰티 디바이스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럼 뭐 때문일까요? 사실 지금 보면 이 APR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이 사실 이 뷰티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 출발했었던 거는 그 모 탤런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뷰티 디바이스의 어떤 매출 구조를 보면 그 30만 원대로 판매를 해서는 사실 마진이 남지가 않거든요. 사실 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효과가 있는 그 정도대로 가격을 뭐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100만 원 가까이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30만 원대로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실은 APR에 돈을 만들진 뭐 매출을 낳는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뷰티 디바이스가 32%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서 나오느냐? 화장품 매출이 전체 68%가 되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210%가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다시피 화장품은 사실 많이 남는 구조잖아요. 네. 원료는 비슷한데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있고 거기에 케이스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장품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장품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정말 또 들으면 또 깜짝 놀라실 게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APR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가별로 매출을 보면은요. 해외 매출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APR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처럼 된 거죠. 지금 매출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 약 1,2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 25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런 데서 보면 글로벌 뷰티 1위가 되는 거고 하루 매출이 300억 찍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800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 20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일본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 뭐 동남아,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의 매출은 거의 20%에 불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해외 쪽에서 화장품이 더 많이 팔리고 사실 K-뷰티 얼마 전에도 그 백악관 대변인이 와가지고 SNS에 사가셨잖아요. 자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APR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K-뷰티 네,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구나를 직접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사실 이게 또 세론이 사실 이번 3분기에는 그렇게 통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좀 절반 정도 정리를 해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좀 궁금하실 시점 같기도 하거든요.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과 신규 접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신규 진입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9월 이후에 이런 강세장에서 전 철저히 소외됐던 또 다른 섹터가 바로 화장품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뭐 원래 2분기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만 하더라도 화장품 섹터들이 뭐 K-뷰티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3분기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네. 사실 2분기 때 사실 한번 꺾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난 뒤 한 3개월 정도 동안 지금 화장품 섹터가 쉬어가고 있어서 이 대장인 APR도 정말 거의 수혜를 못 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제 APR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로도 수급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오늘도 지금 차트를 보면 일단 약간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최고가 27만 4,500원 찍었거든요. 근데 네. 이 상황에서도 밑꼬리가 달렸지 윗꼬리가 없거든요. 네. 그 얘기는 차익 실현 물량이 거의 안 나왔고 오히려 밑에서 매수하는 물량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철저하게 화장품 섹터가 소외되면서 대장주도 빚을 보지 못했다. 네, 주목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 가는 거에 비해서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까지 홀딩하시고 만약에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 전 진입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반도체가 쉬어간다. 뭐 이렇게 된다. 로봇이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화장품 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사실 화장품도 이 상승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섹터이기도 하니까요. APR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일 눌림목이 나온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전략 주셨네요. 이제 그럼 다음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이주호연의 종목이 정말 대단한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네.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감기 투혼에도 막 기침하시면서 네. 이 치맥 회동에 수혜주는 현대 오토웨버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바로 다음날 상한가 가더라고요. 네. 오늘까지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시청자분도 궁금하다고 좀 의견을 주셔서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운이 좋았습니다. 그날 목요일 날 딱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서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즐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익정 라인만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2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무너지면은 그냥 판다라는 마음으로 네. 좀 편하게 더 들고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좀 강하게 상승 나오면은 저기 과거의 고점이었던 26만 3천 원도 저는 트라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26만 3천 원으로 상향하실 네, 건가요? 일단 26만 원까지는 일단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좀 어깨가 네.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시초가엔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바이오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요. G2G 바이오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일단 여기도 사실 약효 지속성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노 플랫폼이라는 기술로 여기는 그 알츠하이머랑 조현병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약 모멘텀도 있고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모멘텀도 있습니다. 특히나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체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9월 달에 24만 8천 원이라는 고점을 찍고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바이오테크 위주로 보시면은 장기 지속형 이거에 대한 플랫폼 가진 기업들이 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저는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선아이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도 사실 바이오 섹터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가져온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사실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바이오 뭐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파 플랫폼이죠. 이 사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부민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약효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덴마크의 룬드백이죠. 룬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돌출되고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로서 이 사파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임상 1B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두 번째 모멘텀이 지금 현재는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에보뮌입니다. 지금 에보뮌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약을 만들고요. 에보뮌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대신 개발해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신약을 끝까지 만들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에보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에보뮌은 이걸 가지고 일단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에보뮌이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상장 이슈로 굉장히 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보뮌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협력사인 에보뮌의 나스닥 상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최근 바이오주가 거의 못 갔기 때문에 잘 못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왔습니다. 네, 37,000원으로 37,000원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지금 현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고점 부근이었던 37,000원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손절 라인은 한 27,000원 정도? 네, 27,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하시고 다시 진입하는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회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